요번 주 월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해서, 원래 이상현의 진보 하나로 프로그램이죠. 김원열의 진보 하나로 해서 2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원열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회자죠. 백년강, 여기 잘 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 안누리님, 열렬한 박수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진행 방식이 1부 때는 주로 우리 사회의 시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2부에는 초대 손님인데 좀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부, 2부 물론 논의의 어떤 종류는 좀 차이가 있지만 3인 대담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자 2명에 초대 손님 1분, 안누리님. 원래 광우병 대책위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민정치실천단이죠. 시민회의에 거기 간사로, 그래서 온몸으로 실천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해서 오늘의 원래 주제는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게 2시간 동안 상당히 즐겁고 진지하고 신나게 한번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그냥 굉장히 많이 글들이 올라오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멋져브런님, 그 다음에 김원일이 아니라 김원열 교수님입니다. 김원열 교수님입니다.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요, 저는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대학은 한양사이버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거리의 철학자로 저도 초대 손님으로 한번 온 적이 있었죠. 그날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선뜻 사정이 생겨서 이상현 선생님이 좀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커널뉴스의 굉장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대한 매체로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2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할지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여러분들 진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여기서 의견을 개진하셔도 됩니다. 의견을 개진하시면 우리 백년강님이 이게 중간 점검을 하고, 또 여기 초대 손님이긴 하지만 중요한 연관되는 얘기가 있으면 그러면은 또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한꺼번에 3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제가 교통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해도 되는 그런 오늘 즐거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네티즌 여러분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건희님하고요, 삽질그만님하고요, 미스터 김님이 별풍선 10개 선물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거 시작부터 원래 그런가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게 고맙습니다. 새로운 대한매체를 반갑습니다.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죠.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오늘 시민회의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진보대 통합의 가치와 정책을 일부 1시간 동안 하게 될 거고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기존에 짧게 어떤 연관되는 우리 생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결합을 시켜서 얘기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도
상당히 생활 밀착형의 가치와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2부는 아무래도 시민회의의 시민정치 실천단에 관한 이 실천의 중요성. 여기 사실 세 사람이 다 이론을 실천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자, 1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그 자료를 전부 갖고 계실 텐데, 첫 번째는 우리 세 사람, 저는 인사를 드렸고요. 아까 짧게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소감서부터 짧은 소감,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된 소감을 두 분도 한번 말씀을 하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놀입니다. 제가 인터넷 닉네임은요, 쥐사냥꾼이라고 합니다. 아고라에는 글을 안 쓰는데요. 인터넷 카페들에는 많이 씁니다. 특히 노사모 카페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자주 글을 올리는 편입니다. 제가 여기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륭전자에서 포크레인 위에서 예. 농성할 때, 그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새로 옮긴 데 와서 오니까 너무 좋네요. 전에 있을 때는 이 꽃들도 없고, 그렇죠. 왠지 좀 답답한 느낌이었는데, 새로 이사 온 데가 너무 마음에 들고,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별풍선, 드래곤 세븐님 또 10개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희님 역시 반갑습니다. 우리 인터넷상에 쥐사냥꾼이 굉장히 유명 인사네요. 여기 쥐사냥꾼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겨요. 바바리 멋지대는데요. 고맙습니다. 바바리맨이십니까? 예. 저는 백년강이고요. 이제 이상현 대표와 함께 이제 보조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시민회의 미력이지만 좀 참여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약간 좀 다르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무조건 1대1님이 오늘 방송 주제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게 하셨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진보대통합 시민회의의 그런 유상과 역할. 그래서, 진보 대통합의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시민회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게 중점이 두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상현의 진보 한오라에서 참 궁금했던 점, 오늘 이상현 선생님 안 계시니까요, 김원현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 진보 대통합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 김원준 교수님이나, 초대 선생님이 나온 안누리님, 저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죠? 예, 굉장히 제목 자체가 진보 대통합하면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진보의 문제고, 이러한 진보 대통합이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쭉 모색이 돼서 여기 시민회의에 세 사람이 다 함께하고 있죠. 예를 들면 백년강께서는 운영위원이시거든요. 예. 시민회의. 예, 그리고 또 안누리님은 말씀드렸듯이 네. 시민정치 실천단의 간사시고 온몸으로 하여튼 실천하시는 분들이니까 오늘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타이거즈 V11님이 또 별풍선 11개 또 선물해 주셨네요. 이렇게 선물 너무 많이 주시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래곤 세븐님도 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스티커도 주셨어요. 드래곤 세븐님은. 역시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하니까 뜻과 지혜와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많은 고맙습니다. 분들이 자, 여기 진보대 통합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이거는 논의가 우리가 이제 될 겁니다. 중간중간에 아마 궁금하신 점을 많이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진보대 통합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보죠. 딱딱하게 하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도대체 시민회의가 뭐길래 어떻게 이렇게 함께하고 또 그렇게 진보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지
예, 그거를 어느 분이 먼저 해보시겠습니까? 안누리님 예. 먼저. 예. 아, 예. 일단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제가 2008년 이후 촛불 운동을 계속 하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거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요구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치권으로 갔을 때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제가 광우병 관련 투쟁을 했었을 때, 민주당이 그 당시에 17대 국회 다수당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광우병이라는 병을 가축전염병으로 설정만 하면 그 당시에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은 그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국회에서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뜨거운데도 왜 정치권으로 가면 안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시민들이 거리에서 있었던 것들을 정치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사람들이 또 다양했어요. 그 광우병 이후에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 하나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하나로 모으고 정치권에 전달시키고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나 민주당이나 뭐 참여당이나 이런 데로 하는 군데로 하기보다는 이 하나로 모여서 힘을 모아서 그래서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진보대 통합을 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보면 그 과거 사청산에 대한 문제, 예라든지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그 당시 촛불운동 했었을 때 많이 다치셨던 분들, 또 잡혀가서 감옥에 가셨던 분들, 벌금 내신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명예회복,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예. 구야님 이제 진보대 통합이 어디서 어디까지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진보대 통합 시민회의는 이 진보 대통합이기 때문에요. 기존의 진보 정당,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그다음에 사회당, 그다음에 뭐 창조한국당, 그다음에 국민참여당까지. 근데 거기에 이런 정당뿐만이 아니라 진보적인 그런 시민사회 그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진보 정당들과 진보적인 시민사회 세력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진보대 통합이 정말 이루어지려면 이 아래로부터의 그러한 대중적인 그런 운동이 있어야 된다. 저희는 그런 거를 목표로 시민회의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무조건 1띠님이 말씀하셨는데 안누리님은 시민회의에서 시민정치 실천단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보면 저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 근데 김 씨가 조작질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안누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회의 운영위원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시민정치 실천단의 이제 간사고, 이런 부분은 이후에 많이 논의가 될 겁니다. 시민회의의 목표, 도대체 시민회의가 뭐 하려고 만들었는지 1년 넘게 준비해서 시민회의의 목표는 한 가지만 말씀을 해보시죠, 안누리님. 대중들이 열망하는 것들을, 진보적인 가치들을 실현시킬 수 있기 위한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대중들의 진보에 대한 생각들을 모아서 정치에 반영시킬 수 있게 하는 게. 여기는 무슨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거를 하여튼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백년강님은 저 시민회의 목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이 되는 그러한 시민정치 운동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회의가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진보 정당과 그다음에 진보적인 시민사회 세력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진보 대통합 정당을 건설하는데 시민회의가 하나의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동의를 합니다. 두 분 의견에. 거기에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이면, 내용의 측면에서 그 힘을 합치는데, 지혜를 합치는데, 진보의 가치와 정책은 무엇인가? 제가 시민회의에서 여러 정책위원장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공동정책위원장. 그래서 바로 오늘, 이제 논의를 위상과 역할뿐만 아니라 실제 진보 대통합의 가치와 정책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복지국가와 진보 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검색 엔진 어디에서 치든지 간에 카페에서 활발하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성근님의 국민의 명령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랬는데요. 이 점은 지금 문성근 선생님을 교섭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 교섭이 잘 이루어지면 직접 문성근님하고 대담을 하게 될 거예요. 아, 기대가 됩니다. 예, 특별히 국민의 명령하고는 길거리에서 또 토론회장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말 외국에 가 계시지 않는 한 함께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자, 시민회의 자체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 논의 과정에서도 좀 있을 거고요. 다음 주에 월요일에 보다 구체적인 얘기가 될 겁니다. 보면은 시민회의의 위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위상이라는 건 도대체 시민회의가 진보대 통합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예, 이번엔 바꿔서 백령강님 먼저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기존의 그런 진보적인 시민사회 세력과 정당들의 통합을 촉구하고 결합을 촉진하는 그런 촉진자, 예. 견인자 이런 역할을 시민회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안노리님? 저는 일반 서민이나 노동자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하는 일들이 또 시민회에서 많이 여태까지 해왔었기 때문에 그 역할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단순히 이제 진보 통합만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정치 시천당 같은 경우에는 기릉전자에 갔었거든요. 네. 그때 문성근님하고도 같이 뵀었었고, 또 한일 군사협정 반대 활동도 했었고, 또 이 홍익대 할 때도 같이 했었고, 그래서 이런 일들도 계속 하거든요. 기존의 시민단체들이 이제 정치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 정치인을 밀어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진보 통합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소통하면서 하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의 또 주체는 사실상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책이라든지 정치의 방향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역할과 상당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위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결국은 어떠한 역할을 진보대 통합 과정에서 시민회의가 할 것인가, 이런 것과 연관이 될 텐데요. 수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시민회의가 할 수 있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보대 통합에 있어서 시민회의의 역할 부분, 요거를 하나만, 수많은 게 있을 텐데 한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얘기해 보시죠. 안노리님. 저부터 예. 이번에는 양보했습니다. 네, 시민회의가 독자적인 정당을 추진하진 않습니다. 시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이러한 흩어져 있는 진보 세력들, 그들을 이제 통합시키고, 그들을 이제 견인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안누리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시민단체의 그런 활동도 소중하지만, 우리 시민회의가 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파업이 일어나는 곳,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홍대 미화 노동자들의 그런
그 활동회를 저희가 파업에 우리가 또 지지의 의사도 표현하고 저희가 같이 활동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중전자도 갔었고요. 그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 시민 주체가 뭐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시민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이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기존에 시민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보면 한쪽의 활동에 굉장히 전문가이세요. 그리고 한쪽의 활동을 중요시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 활동들하고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연대체적 역할, 연대체라든지 전선체라고 그러죠. 흔히 그 정치적으로. 네. 그런 데 역할을 상당히 시민회의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흔히 저 매국 세력들, 저쪽,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이쪽을 보게 되면, 한나라당이 벌써 친박과 친이로 깨졌어야 되는데 왜 안 깨지냐? 뉴라이트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안 깨지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시민회의도 얘네들이 그렇게 뉴라이트 애들처럼 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진보 쪽에서도 진보가 분열로 망하는 게 아니라 진보가 이제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묶어주는 이런 역할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시민회의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시민회의는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죠. 기존의 진보 정당만이 아니라 훨씬 더 진보를 추구하는 다양한 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진보 대통합 정당을 마련한다면, 그러면 시민회의의 수많은 분들이 그 정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활동이 이제 좀 불가능하거나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시민 정치 운동을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정당원이 되지 않고 얼마든지 새로운 시민 정치 운동 영역을 전개할 수 있죠. 창조적으로. 이것이 이제 시민회의가 생각하는 건데, 도대체 그렇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보 대통합을 이룰 것인가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아래로부터 진보 대통합을 이루는 방식과 지금 연석회의처럼 진보 대통합 정당의 주체들이 서로 협의하고 해서 진보 대통합 정당을 만드는 방식. 이거를 꼭 위로부터가 아니라 그래도 3층 협상이라는 게 있고요. 아래로부터 들끓는 민중들의 어떤 여망, 이거를 받아 안아서 진보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방식, 이런 게 있을 텐데, 방법 중에 진보 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이렇게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은, 진보 대통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어느 분이 말씀을 해보시죠. 한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진보 대통합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진보 정당을 활동하고 계신 분들, 즉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그다음에 사회당, 이러한 정당 활동을 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이러한 진보 정당,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 진보 정당 분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일반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솔직히 이런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사회당 같은 진보정당, 이게 잘 구분이 잘 안 하십니다. 거의 그런데 이제 분열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진보정당 활동하시는 분들이 과감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고 좀 더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중들과 눈높이를 좀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좀 활동을 한다라면은 좀 진보 대통합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헤게모니적 통합, 즉 누구 하나를 밀어주기 위한 통합이 아니라 정책의 합의가 통합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의 저희 통합이라는 것도 아래로부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로부터 수렴해 가는 과정. 즉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로 모아가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경선 과정들, 여러 가지 결선
대표제 하는 방식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는 그런 형태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덜해질 것이고, 자기가 계속 참여하는 것에 대한 느낌, 참여함을 통해서 어떤 무언가를 받아가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이 이 진보 대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사실은 진보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는 정당들이 있어요. 정당이. 예를 들자면 지금 문성근 선생님도 왜 그렇게 늘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잘못된 것에 대한 얘기하고, 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사람이 만들어지거나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 위에서 상층부여비를 통한. 근데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밑에서 사람들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코너뉴스 들어온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정치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밑에서 위를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통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있죠. 민주당 문제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보 대통합 연석회의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 연석회의는 잘 되는데요. 예. 각 당내로 가면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진보신당도 그렇고 민주노동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계파들 간의 싸움이 돼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 하나하나를 보고선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싸울 이 문제들이 아닌데 이상하게 계파들끼리 모아놓고 계파로 봐버리면 이 문제가 결국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연석회의는 잘 되나 각 당내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연석회의와 주체 중에 하나인 진보신당, 지금 이 질문이 프로그레스님이 오늘 기사 보니 진보신당 전당대회에 독자가 승리했다던데 통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끝까지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간단하게 뉴스로만 간단하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봤는데요. 예. 독자파가 승리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연합과 통합의 논의보다는 새로운 진보 정당을 건설하자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이런 걸 좀 짚을 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론, 저는 다른 일이 있었는데도 하여튼 끝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왜냐면, 진보대 통합에 굉장히 중요한, 진보신당의 많은 평당원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진보 정당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제 통과된 것도요, 언론 기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끝까지 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기사, 논의됐던 것, 분쟁되는 것, 튀는 것, 이런 거를 부각시키다 보니까 진보대 통합에 오히려 방해되는 식의 그러한 기사가 나올 수는 있죠. 제가 끝까지 지켜보니까 이렇습니다. 새로운 진보 정당 건설에 대해서 원안 더하기 수정동의안인데요. 그런 걸로 통과가 된 겁니다. 다만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부분적으로 수정동의안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기존의 지도부들이 이 대의원들과의 이 소통이 좀 부족했던 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진보신당만의 문제는 아니죠. 각 정당도 바로 그런 게 제 아래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논의 구조가 좀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질문이 올라왔는데 김해 보선. 질문이 많이 올라오네요. 질문이 막 쏟아져가지고 그 중에 이렇게 선별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연관됐던 조승수 대표 불신임인가요? 아니요,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비판적인 의견이 거기 반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금 31분이니까요.
예, 뭐, 연대연합 같은 건 또 이후에 논의가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 노래 한 곡 들으면서 그렇죠. 좀 쉬었다 가죠. 예, 잠시 좀 열기 좀 시키겠습니다. 예. 여기 굉장히 재밌는데요. 예, 질문 뭐 올리시면 그걸 반영해서 또 논의하겠습니다. 예. 예, 음악 부탁드립니다. 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를 길을 걷다 멍하니 너를 지금은 내 곁에 없는 너를 그리워하네 바보처럼 나보다 행복하기를 바래 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래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 다시는 내게 올 수 없게 내처럼 사라져가 다시 모두 끝이 난 날 함께한 추억 모두 널 잊어야 해 힘들어도 널 지워야 해 기억 속에서 내가 떠난 후에 난 죽을 것 같이 아파도 두 번 다시 울진 않아 잊을게 아직도 휴대폰엔 이름 지우지도 못하고 있어 네.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서 널 생각하네 바보처럼 그때처럼 사라져가 다시 모두 끝이 난 날 함께한 추억 모두 널 잊어야 해 힘들어도 널 지워야 해 기억 속에서 내가 떠난 후에 난 죽을 것 같이 아파도 다시 너를 찾지 않아 다시 너를 찾지 않아 예. 예. 근데 뭐, 코코 시럽님이요? 예, 예, 예. 예, 별풍선 111개? 엄청나시네요. 어떤 분이신지 하여튼,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 보면서,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도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 가지가. 지금부터는 약 30분간,
그렇다면 시민회의의 그 진보대 통합 가치와 그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특히나 정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가치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시장 만능의 그 신자유주의 명확히 반대하고 그 대안 체제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분단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의 이 큰 줄기고요. 또 확정되진 않았지만 과연 진보가 집권했을 때 어떠한 정책을 실현할 것인가? 이런 국정 대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시민회의가 그 발견데이를 작년 그 8월 31일 날 발견데이 할 때는 우선 만들어갈 11개 그 정책이 있었고요. 그것이 그 12월 29일 날 창립대회가 있었죠.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7대 분야로 그러한 걸 설정했습니다. 예컨대 뭐 평화 통일이라든가 노동, 경제, 그리고 복지국가. 우리가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잖아요. 또 생태환경 문제, 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혁신. 근데 이게 7대 분야가 그걸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담을 수가 있어요.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얼마나 전쟁 위기 상황이 심각합니까? 어때요? 평화 통일, 시민회의의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분이 한번 말씀을 하시죠. 예, 그 시민회의가 내걸고 있는 그 정책의 큰 가장 두 가지 틀이 우리 지금 한국 사회의 그런 분단 체제 극복과 그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그 차별 철폐, 그다음에 도시 빈민, 서민들의 그런 삶의 그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이곳에 지금 전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이렇게 많이 좀 고조되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 들어와서 남과 북이 상당히 긴장 관계, 대립과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시민회의는 평화 통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남북 교류와 그다음에 이러한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이러한 전환하는 그러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회의는 뭐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모든 이러한 그 전쟁을 명확히 반대하고, 그 생명과 같은 평화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자,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빠진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항상 평화 통일 얘기하면 통일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평화 통일이라는 건 사실은 통일 이전에 평화가 전제돼야 되는 그렇죠.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회의는 이미 한일 군사동맹 반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었고요. 한일 군사동맹 반대 같은 경우 굉장히 저는 평화 통일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G2라고 그러는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에 의해서 남과 북이 잘못해서 대리전이라든지 또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상황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평화통일 문제에 있어서, 특히 평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통일은 지금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북으로 넘어가기도 참 깝깝한 일이고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금 이명박 정권 하에서 그러나 일단 상당히 많은 주장들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시민회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 여기서는 지금 그 시민회의 정책과 연관해서 또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일 안 하고 노동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겠죠. 노동 문제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복지하고도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시민회의에선 일자리 문제라고 봅니다. 얼마나 실업자도 늘고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요. 노동 문제 특히나 그 퀵서비스에서도 또 활동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민주노총 퀵서비스 노동조합의 대역국장이죠. 그 시민회의의 그 노동정책 어떻게 좀 소개 좀 생각하시는지.
그 복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복지는 일단 완전 고용을 목표로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가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이 분배되는 것. 즉, 그게 이상적인 가장 복지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항상 복지 얘기하면 뭐 계속 사회 안전망에 대한 얘기들만 해요.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노인연금이라든지. 근데 사실 고용을 통한 복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시민회의에서는 계속 선전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청년 실업 문제, 양질의 일자리 문제고요. 저 같은 경우 이 퀵서비스 노동조합 대역국장인데 퀵서비스 노동조합에 있어 보게 되면 퀵서비스가 가장 사실은 사회적으로 밑바닥 일이에요.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같이 어떤 사회적 밑바닥 중 왜 그러냐면 정규직에 있다가 사람이 퇴직금을 받아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 치킨집 같은 걸 차려요. 그래서 오토바이 갖고 치킨 배달 같은 거 하다가 또 그걸 말아먹습니다. 말아먹게 되면 오토바이 한 대 남으면 이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러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바닥에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힘든 상황들인데 그런 분들 또 비정규직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연대라든지 또 정책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죠. 예, 그 노동 문제하고 연관해서. 예, 그래서 저희 시민회의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실업 문제 상당히 저희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회의가 그 청년 고용 사회 책임제라는 그런 정책을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그 비정규직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회의는 동일 노동에 따른 동일 임금을 실현하고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과 노동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노동자라면 그 노동 3권, 노동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금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그 무조건 1대1님이 시민회의에서 내세우는 정책은 각 정당에 요구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시민회의가 제시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정당은 뭐 진보대 통합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시민회의 자체는 시민정치 운동을 하기 위한 그 내용물입니다. 정책. 그리고 또 시민회의가 하는 역할은 정책들을 여러 좋은 정책들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서로 최소 합의를 해가지고 진보대 통합을 이루는데 이제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제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최근에 복지대 토론회하고 평화대 토론회가 있었죠. 연석회의. 예, 그것도 시민회의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해가지고 그런 논의의 장을 만드는 거죠. 자, 예. 그러면 예, 그리고 채널 만원님이요.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 진보신당의 그런 통합 근황에 대해서 예.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이런 진보신당에 대한 이러한 그 통합 근황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이제 지금 고용 문제에 대해서 찬성 의견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고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여튼 뭐 수많은 의견들이 쏟아지는데요. 예. 사실 우리 사회에 경제 문제와 이 노동 문제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경제가 굉장히 고용 없는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노동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었죠.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이 신자유주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신자유주의라는 거는 사실 역사적 연원이 있죠. 근데 시민회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봅니다. 아, 이건 시장 만능 또는 시장 맹신이죠. 예, 맹목적으로 그런 신뢰가 깨진 게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사태를 통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신자유주의라는 게 퇴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명박 정권은 지금 다 죽어가는 거를 붙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진보대 통합 시민회의에서는 도대체 어떤 정책, 예컨대 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시민의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안노리님 노동과 연관이 되니까. 예. 그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은 저희 대한민국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경제 성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3%, 4% 막 성장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성장을 했는데 왜 서민들의 주머니는 힘들어지고 서민 가계 부담 또 부채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경제 파트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는 중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 정책에 대해서도 시민회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독점 재벌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재벌은 무조건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공공성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한미 FTA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투기 자본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 경제가 성장한 것들을 그걸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가져가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투기 자본들이 가져가는 걸 아예 그냥 완전하게 지금도 뭐 완전히 가져가고 있는데 더 완전하게 가져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미 FTA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식량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제역 파동이 나니까 당장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더욱이 확대해야 된다라는, 카나다산 소고기까지 이제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FTA가 추진되면 더 심해지겠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한미 FTA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성장을 했으면 성장한 만큼에 대한 것들이 분배로 돌아가야 된다.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재화와 그 서비스는 사실은 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 농부가 만들어내는 거고 그런 건데, 그 실질적으로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투기꾼들이 다들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막아내야 된다는 게 시민의 경제정책에 있던 기본적인 경제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죠. 우리가 7대 분야라고 했던 것들, 이런 것 자체가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몇 시간의 토론이 가능할 만큼 굉장히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번 훑어보는 식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의제를 대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복지국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실 전혀 복지하고 어울리지 않는 한나라당이 복지를 얘기할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의 영역을 시민의회는 적어도 큰 틀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교육복지라든가, 뭐 주거복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보험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됐을 때 참다운 이게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복지에 대한 수많은 그 논의 중에서 복지국가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 어느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예전에 이런 복지 이야기하고 그러면 상당히 색깔을 입히고 사회주의 정책에 대해 이렇게 상당히 많은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한나라당조차도, 그다음에 박근혜 씨조차도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말하는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런 복지라는 그 화두가 우리 한국 사회에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이러한 복지 문제를 복지국가를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세금 문제죠. 이 조세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회의는 이런 조세 문제를 이 복지국가의 주요 정책과 연동을 시키자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여러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에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부자 감세가 철회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조세 제도가 간접세에서 직접세 중심으로 이렇게 세제를 개편할 그런 필요가
절실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조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요. 이 조세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죠. 조세 문제를 어떤 대안이 없이 복지를 얘기한다는 거는 예. 그 뻥복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뻥복지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예, 예, 조세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예. 우리 그 예산이 굉장히 커요. 예. 그 중에서 사실 줄일 수 있는 거 줄이고 뭐 하면은 상당한 이제 복지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어떤 낭비되는 것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컨대 그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이 돼야 그 국방비 그 예, 예. 엄청난 국방비가 이제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이제 그 수익을 이 땅에서 노동자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 예. 더 많은 사회적 책임으로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절대적인 의무예요. 예. 이게 정상 사회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 복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복지에 대해서 우리 안누리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예. 무죄권 1대1님이 얘기를 예. 물어보시더라고요. 박근혜가 말하는 복지에 대해서 아, 말씀해 주세요. 예.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요.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뻥복지가 이제 박근혜식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주 생활이 약한 사람들한테 돈 주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복지들 얘기하는데요. 이게 저는 박근혜식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게 해주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복지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하게 되면요. 원래 맨 처음 스웨덴이 독일에서 만들어질 때 자본주의 하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본주의 정책을 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복지 정책 하게 되면은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역할들을 한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박근혜 씨의 복지는 복지가 아니에요. 복지가 없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면 된다라는 식이에요. 예를 들자면, 민주당이라든지 민주노동당 이런 사람들이 무상급식 얘기하죠. 이거 무상급식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금 낸 걸로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의무급식이죠, 의무급식이에요. 그냥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가난한 애들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가난한 애들만 해주고, 부자 애들한테서는 돈 받아서 그 돈 갖다 뭐 할 건데, 그 돈 갖다 뭐 합니까? 미국 전투기 사오잖아요. 예. 4대강 하는데 환경 파괴하는데 쓰잖아요. 그게 그런 복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18만원? 그거 갖고 어떻게 한번 생활해보라고. 그거 150만원으로 놀려준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박근혜 복지는 선택적 복지, 선별적 복지죠. 그래서 박근혜 씨가 이야기하는 그 복지는요, 복지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복지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보 진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하고는 상당히 큰 구분이 되고요. 저희 시민회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반드시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 복지국가 정책에서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그 사회적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 장애인, 빈민,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이들도 뭡니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정책을 시민회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이 하나하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복지 중에서, 얼마나 그 전세값 폭등에 수많은 서민들이 지금 소가리를 하고 서울에서 밀려나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 정상적인 사회고 보편적인 복지가 이루어진다면, 예.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잠자리는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투기에 그렇죠. 모해서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수백 채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전월세, 전세값 폭등해가지고서 그냥 도저히 살 수가 없게끔 이렇게 쥐어짜는 사회 이런 사회를 바꾸려면. 근데 교수님 저희 시민회의는 전 국민이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죠. 공공임대주택 사업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은 예. 정말 자기 집을 갖지 않고도 그렇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예. 그래서 주거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월세 예. 좀 내면서 예. 평생을 살 수 있다면 예. 그게 자기가 사는
주거 공간을 예. 확보하게 되는 거죠. 꼭 무슨 집이라고 하는 것이 투기의 대상으로 예. 삼아서는 참 곤란해요. 예컨대 용산 사태와 같이 얼마나 참사가 학살이잖아요. 그거는 국가가 학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거가 우리의 당연한 권리다. 그리고 정부는 그 주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참 이게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 생태환경 문제 4대강 문제하고 연관해서 사실 시민회의가 저기 여주 이포부요? 이포부에도 함께 가가지고 실천단 예. 활동하고 함께하고 이랬었는데 이거 얼마나 심각해요. 지금 이명박 정권은 불도자식으로 하여튼 밀어붙이잖아요. 그리고 강이 썼고 생명이 죽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안누리님 제가 이제 어제 가족들하고 안동 병산서원을 갔다 왔습니다. 안동 병산서원이 낙동강 강가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는데 요 비포장도로 따라서 병산서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니까 강변을 완전히 그냥 싹 다 밀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하는 얘기가 아빠 새들은 어디서 살아? 그러네요. 예, 이 강변에 이게 모래톱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래톱에 갈대들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글쎄, 새들은 어디서 사냐? 그 옛날 황지우 씨가 쓴 그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그 시가 생각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깝깝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생태환경 문제는 저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에는 오히려 생태환경을 하기 위한 예산들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정권을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원전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원전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들을 얻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 더 세우는 게 아니라 원전 세워갖고 하겠다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자, 보면은 지금 질문이 복지 쪽인데 복지는 지금 넘어가고 생태환경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생태환경과 복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복지는. 그러니까 죽지 못하게끔만 하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복지인데, 그랬을 때 주변 환경, 생태 환경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고 에너지도 원전이 아니라 지금 일본 사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심각해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악화될지 모르거든요. 우리도 빨리 원전 중심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 자체를 바꾸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것이 삶의 질과 복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이 꿈꾸는 뭉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 복지 역효과인 복지에 의존해 노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나는 사람은 얘가 없고요. 이걸 이제 흔히 복지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복지병 한번 걸려보고 싶습니다. 복지병을 걸릴 수만 있다면, 그 정도까지 수준이 된다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보죠, 우리가. 진짜, 그렇게 될 수만, 이제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라, 생활이 너무 무료해서, 삶이 재미없어서 죽게 되는, 그런 거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무료해서 죽지 않게끔 우리가 또 재밌는 사회를 만들면, 자신의 어떤 삶의 이상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러니까 너무 편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자극 또 새로운 재미 이런 거를 사회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게 재밌거든요. 맞아요. 그런 사회가 돼야죠. 원자력 발전이 아니고 핵 발전이 맞다고 하네요. 핵 발전소.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권 문제로 한번 돌아갈 텐데,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인권이 얼마나 탄압받고 있는가. 이거는 촛불들도 그렇게 탄압받고, 배상 청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러는데,
안노리님도 무슨 그런 배상이나 무슨 이런 거와 연관해가지고, 아, 저 벌금, 뭐, 예, 예. 그렇죠. 얘가 어떻게 보십니까, 인권을? 예. 제가 인권 정말 제가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한 성매매 여성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서울대 안병직 교수. 예전에 한나라당 여의도 정치연구소 소장이었던 사람인데, 그분한테 이 왕지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당해갖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웃기는 게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소장님의 인권은 그렇게 잘 지켜주시면서 예, 우리 촛불 시민들이 두들겨 맞고 있는 것에 대한 인권은 또 잡혀가는 것에 대한 인권들, 이런 거에 대한 인권은 전혀 신경을 안 써줍니다. 예? 그렇죠. 정말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은 안 지켜주고요. 있는 자들과 강자들에 대한 인권을 많이 너무나 지켜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현실. 예를 들자면 재벌 총수 휠체어 타고 검찰청 가면은 다 병보석으로 나와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은 다 끌려가서 재판받습니다. 경찰서 안에 그래서 제대로 병원 치료도 못 받으면서, 이런 것들 정말 인권 문제 너무 심각하고요. 시민회의에서는 10년을 보지 않습니다. 30년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시민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인권에 대한 교육이죠.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환경에 대한 교육의 사회 과목이 있거든요. 그 통일에 대한 거 서예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권에 대한 것들을 사회라든지 국어라든지 초등학교 교과에 인권 부분을 넣게 해서 내가 타고난 권리,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못 받았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건 또 민주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학교 내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 사이에 건희님이 별풍선 10개, 이게 지금 정신없이 막 돌아가는데, 선물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또 진행을 할까요? 예, 굉장히 그거죠. 재밌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나 너무 가슴이 떨려서 우리의 날 그대로의 모습으로만 하고 있네요. 그동안 힘들어진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맘시라면 지금도 그대 손은 그때처럼 따뜻하네요. 혹시 이게 꿈이란 걸 그대가 알게 하진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 거야. 그대 다른 생각 못하도록. 그대 이젠 가지 마요. 그냥 여기서 나와 있어줘요. 나도 깨지 않을게요. 이젠 보내지 않을 거예요. 계속 주세요. 예전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어진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했다고. 이제는 먼저 갈게 미안한데 얘기를 하네요. 나처럼 그대도 알고 있었군요. 그래도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만나줘서 날 알아주네요. 작별인 사라면 나 웃어줄게요. 이렇게 보내긴 싫은데 뒤돌아서네요. 내 식은 때처럼 나 잠게 꺼나면 또다시 혼자 있겠네요. 머물 가네요. 이제 익숙하죠. 나 이제 할게요. 또다시 보내기 싫은 그 보이지 않아요. 이제 다시 눈을 떴는데 가슴이 많이 시리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 괜찮아요. 다시 오지 말아요. 언제나 사랑은 선택이었지. 또 다른 이유로 널 보내고 난 후 내 눈에 흐르던 눈물의 의미를 고개를 저으며 빗물이라고 나를 위로했지. 그토록 사랑했던 너를 보는 건 약속을 할 수 없는 너의 현실 때문인걸. 나에게 사랑은 너 하나뿐인데 너는 상처로 나는 눈물로 생을 살아갈 테니 돌아온다는 너의 약속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 그 이름만으로 아주 늦어도 상관없어. 너의 자리를 비워둘게. 그때 돌아와 나를 안아줘. 가끔은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늦은 밤 술에 취해 널 찾아 헤매다 아직도 뜨거워
내 깊은 사랑을 부는 바람에 내리는 비에 힘껏 띄워보네. 돌아온다는 너의 약속,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 그 이름만으로 아주 늦어도 상관없어. 너의 자리를 비워둘게. 그때 돌아와 나를 안아줘. 그때까지 준비할게. 널 위한 모든 것. 네가 다시 내게 돌아와 편히 쉴 수 있게. 편히 쉴 수 있도록. 돌아온다는 너의 약속,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 그 이름만으로 사랑해. 너의 자리를 비워둘게. 그때 돌아와 나를 안아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예,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원열의 진보 하나로입니다. 예, 이상현 공동대표께서 좀 많이 여러 가지 바쁘고 사정이 있어서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예, 저희 시민회의 공동대표이신, 그리고 한양사이버대 교수님인 김원열 선생님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진행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존의 그런 방식과 좀 다르게, 초대 손님을 1부에 모셔서 초대 손님과 함께 1부와 2부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2부 순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 예, 지금까지 그 6대 분야의 그 정책, 진보대 통합의 정책까지, 그러니까 시민의회의 목표와 위상 역할, 그리고 진보대 통합의 가치와 정책을 다루는데요. 하나가 남았죠. 6개를 했으니까 7개 중에. 정치 혁신에 관한 겁니다. 도대체 이 대의제 속에서 일반 그 대다수 민중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되는가. 진보정당이 이해를 대변하긴 하지만은 워낙 그 우리 사회에서 금권 정치가 판치는 우리 정치 공터에서 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돈으로 밀어붙이잖아요. 예. 진보 정당은 가치는 좋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또 선거 관계법이 문제가 많을 텐데 어떻게 하면 정치 혁신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의 직접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이거를 우리가 시민회의 정책으로 정치 혁신을 굉장히 중시하죠. 자, 정치 혁신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시민회의는 이러한 6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회의는 진보적인 정치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더욱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소환제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소환제를 저희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해도 그 선출된 분들이 잘못하면은 바로 우리 국민이 직접 여러 가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네.
그 정치 혁신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이 모든 게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기본 부처들이 그러잖아요. 그 보도블록 이렇게 막 뒤집어 엎고 그게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에 예산을 더 확보하니까 이거 잘못됐다. 아예 꼭 필요한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참여해가지고 결정짓고 이런 것이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바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그래 이런 건 지나치다 이거는 그 소수 재벌이나 군수업자들에게 유리한 거다 이런 걸 좀 줄이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뭘 줄인다거나 예산을 합리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 국민 참여 예산제라든가 뭐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그 면죄부를 받고서 그리고 다시 또 정치를 하고 그게 아니라 이 공직자라든가 또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에 그 분명히 문제가 되면 아예 살아있는 동안은 다시는 공직 취임을 할 수 없게끔 뭐 그렇게 한다거나 또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명확히 독립적인 기구가 그 수사해가지고서 규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죠. 그 시민회의에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썩고구린 정치인들. 그렇죠. 썩고구린 정치인들이 공직에 취임 못하게 하기 지금 위한. 현재는 어떤 형태냐면요. 그 청문회만 일단 통과를 하면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장관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도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냥 통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청문회 때 문제가 됐던 것들을 기소를 해서 아예 그래서 이 범죄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절대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죠. 예. 그 7대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이게 일반 시민들이 촛불들이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민회의는 받아안고 그걸 정책화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일부를 요 정도로 아까 뭐 노래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제 그 시민정치 실천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이나 이런 게 검증이 될 겁니다. 국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하느냐, 어떻게 함께 시민정치 실천 활동에 결합을 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이제 2부는요, 가치와 정책은 나중에도 논의하게 될 겁니다. 특히 다음 주에 문성근 선생님하고 만약 하게 된다면, 국민의 명령에 그 어떤 가치와 정책은 뭐냐. 또 그 시민회의는 이러이러한 건데 어떻게 그게 공통점을 찾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진보대 통합운동에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의 가치와 정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 그러면 진보대 통합과 시민정치 실천의 관계로서 오늘 초대 손님인 안누리님과 함께 그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까지 진보대 통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 활동을 하셨는데요, 안누리님이. 요즘 어때요? 그 생활이 재밌습니까? 행복해요? 힘들죠. 힘들어요. 특히 뭐 집주인이 저기 전세값 올려달라 그래서 아주 힘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진보대 통합 시민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퀵서비스 노동조합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반민특위 활동도 요즘은 하고 있고 그렇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네요. 인간이 행복하다는 게 이게 참 항상 그런 거죠. 안누리님,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시민회의에서 시민정치실천단 간사를 맡고 계신데 이러한 시민정치실천단 활동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좀 계기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기 6.2 지방선거가 있었죠. 작년에 6.2 지방선거를 쭉 지켜보는데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책은 어디론가 갔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요구했던 그 많은 정책들, 예를 들자면 2009년도에
용산 참사가 있고 난 다음에 거기 용산범대위에서 얘기했던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등록생 등록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와야 될 문제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층부 정치 협상만 하면서 이 진보 정당들이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랑 잘 설득해서 한 석 더 차지할까 막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너무나 탔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되겠다.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됐다. 특히 지금 왜 과거사 청산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는가. 그리고 2008년도에 그렇게 고생했던 또 2009년도에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 명예회복에 대한 문제들은 왜 선거 과정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보였고 그랬다 보니까 진보대통합운동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진보대통합, 특히나 시민정치 실천단 활동을 하게 된 그 계기, 그리고 그것도 그냥 활동이 아니라 그 온몸으로 사실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예컨대 기룡전자라든가 재능이라든가 홍익 때의 홍대 청소노동자라든가 하여튼 고통받는 곳에는 앞장서서 그렇게 나가시게 된 계기,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진보대통합 시민회의라는 것과 시민정치의 실천운동,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의식을 느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서명을 받고 진보대통합 촉구 서명이라든가 이러한 상호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진보대통합은 정치대통합이 아니라 진보대통합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층부만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헤게모니 싸움이 되고 소외된 사람들은 계속 소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보대통합은 항상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한 시민들의 정치 실천운동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없이 된다 그러면 정치 따로 또 시민들은 시민들 따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왜 내 삶은 안 바뀌느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고, 이거는 결국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 시민정치 실천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관계도 그렇고요. 2008년부터 이렇게 촛불운동을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지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촛불운동을 하시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현재 그런 촛불운동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촛불운동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2008년도 촛불운동을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2007년도 이명박 대선 당선서부터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어찌 됐던 세상은 그냥 굴러갈 것이다. 그냥 가만히 편안히 있어도 어떻게 알아서 상층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되는 걸 딱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내 다음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내 다음 때 세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틀림없이 30년 뒤로 갈 텐데 이거에 대한 책임감, 아빠는 도대체 뭐하고 살았어, 이런 생각이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처음에 이제 신문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부터 출발을 했고, 온라인 카페들에 가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3일 집회도 준비를 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됐던 거죠. 또 미친소 파동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람을 바꾸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은 다 20년씩 통하긴 통하는구나, 다들 알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촛불운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8년 광우병 투쟁 이후와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2008년 이전에는 사람들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2008년 사람들의 그 거리투쟁 이후에 변화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바꾸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촛불 운동이 지금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남아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역시 그걸 통해서 시민회의도 왔고 민주노총에도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옛날처럼 나는 그냥 촛불시민이야 순수히 이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그리고 또 정의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성향에 맞는 쪽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숨어있는 사람들도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통합돼서 나왔을 때 제가 광역방대책회 운영위원장 정말 깝깝했어요. 너무나 깝깝했어요. 그 안에서 맨날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상층부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계속 위에 사람들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중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예. 상층부의 논의만. 예. 그래서 상층부 논의만 하면서 정치인들한테 그냥 어떻게 협상을 해서 이걸 할 것인가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민운동이 아예 정치 세력화돼야 되고 시민들의 힘들이 정치인들의 정치에 반영시킬 수 있게 하는데 촛불운동은 그렇게 만드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 계속적인 정치 투쟁 쪽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내년에 또 이제 대선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촛불운동이 아마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지난 과정에서도 보면 유의지방선거라든지 또 아니면 특히 저는 교육감 선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교육감 선거를 봤을 때는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치 투쟁화 될 것이고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아마 이번에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무조건 1대1님이 질문을 하셨네요. 김원열 교수님 다음 주 월요일 문성근님 초청은 확실한 건가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교섭 중이고 아까 방송하기 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최대한 시간을 조절을 해보는 쪽으로. 그러니까 확실이라는 게 100%는 아니고요. 좀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거고 또 결정되는 대로 가능하면 국민의 명령, 문성근 선생님이 오시면 가장 좋고. 뭐 아니더라도 여균동 선생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하여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어떤 촛불 말씀을 하셨는데 흔히 지식인들은 이제 촛불은 꺼졌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지식인들도 뭐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끊임없이 촛불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하고 진화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지금 진보대 통합의 흐름 속에서 이 촛불 운동이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분화한 거죠. 그러니까 탄압이 무지하게 심해졌거든요. 탄압이 저는 그러니까 촛불운동이 죽은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첫 번째 탄압이었다고 생각해요. 안티엠비의 운영자들을 수사했다든지 저 역시도 계속 이제 수사를 받았었고 그런 일들이 사람을 위축시켰고 사람들을 많이 떠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도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분화해들었고 진화해서 발전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가 아니에요. 원래 여러 개였었던 것을 자기 색으로 해서 분열됐기 때문에 이들을 통합하는 것이 바로 또 저는 진보대 통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들의 요구들이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어떤 정치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또 저는 그것이 바로 진보대 통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진보대 통합 운동도 될 수 있으면 대중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촛불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또 이 발전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촛불은- 오히려 예. 그것이 나중에 들불이 되고 또 마음속에 있는 그 촛불이 또 중요한 국면에 국민 주권을 외칠 수가 있고 또 직접 민주주의를 대의제 속에서라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대의제는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그러나 또 대의제 자체를 완전히 배격하기는 당분간 오랜 세월 동안 그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 원리가 굉장히 생활 속에서 스며들어야 가능하겠죠.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진보의 지도층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것들을 이제 김원준 교수님도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긴 하지만요. 그 아이슬란드나 그리스 같은 형태의 그 대규모의 민중봉기 형태가 전혀 안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거공관을 통해서 다 해결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근데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결과들이 안 나오면 그리스나 아이슬란드처럼 이제 거리가 불타는 일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고 또 아주 안 좋게 이게 뭐 아주 적은 확률이겠지만 리비아처럼 내전까지는 가지 않을지라도 상당히 심각한 이 분열 상태가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많은 분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게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시간을 보니까 노래 한 곡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시간이? 할 얘기는 아주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역시 2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네요. 그렇게 하죠. 그 노래 한 곡 여러분 듣겠습니다. 예. 예. 잊지 못해 너를 있잖아. 아직도 눈물 흘리며 널 생각해. 늘 참지 못하고 투정 부린 건 미안해. 나만 원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져 지워지는 게 난 싫어.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랄게.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은 안돼. 멀어지지 마. 더 가까이 제발. 모든 걸 말할 수 있잖아. 마지막 얘기를 할 테니 좀 들어봐.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랄게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은 안돼 멀어지지만 더 가까이 잊지 말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헤어지면 가슴 아플 거라 생각해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은 안돼 멀어지지만 더 가까이 제발 제발 자, 어떻게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그 미리 좀 충분히 이렇게 준비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도 이렇게 부르고, 더 좋은 거는 여기서 사실은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술도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좋겠는데 이렇습니다. 이제 질문을 시간이 한 21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자, 질문을 좀 압축적으로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예. 준비는 많이 됐지만 예. 주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진보대 통합에 예.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